오늘은 제가 직접 따를게요. 박순자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찻잔을 바꿔놓던 순간,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지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 미라가 꿀병에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이 재생되었고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신고 버튼을 누르는 둘째 아들의 손가락.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달콤한 꿀차 한 잔에서 시작된 의심, 떨리는 손과 흐려지는 기억,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인의 외로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10월의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사진을 넘기는 동작만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보금자리였으나 지금은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적막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며느리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30대 중반의 미라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보온병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왔니? 당연하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미라는 부엌으로 향하며 찻잔을 꺼냈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황금빛 액체를 따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우린 꿀차예요.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박순자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꾸었으나 삶은 그녀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지마저 요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연이은 상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구멍을 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거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으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회사 일로 바빴고 둘째 도윤은 병원 근무로 만나기 어려웠으며 막내딸 지은이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의 방문은 순자에게 위안이 되었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오후 2시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저녁 준비를 함께 했으며 무엇보다 그 달콤한 꿀차를 빠뜨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꿀은 특별해요. 미라는 찻잔을 순자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이거든요. 항균 작용도 있고 소화에도 좋대요. 순자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늘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순자는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접시 하나가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으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혼잣말을 하며 깨진 조각을 치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라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보온병에 담긴 꿀차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매번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러웠고 거실을 걷다가 중심을 잃고 벽을 짚어야 했으며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나 화면 속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의 영상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 했으나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라는 재빨리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 미라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순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혈압이나 당뇨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겠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직원이 두세 번 불러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몇 층에 사는지 헷갈렸고 잠시 동안 패닉에 빠졌다가 겨우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손떨림, 어지럼, 기억 차고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고 펜을 쥔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달력을 펼쳐놓았고 빨간 펜을 들어 며느리가 방문한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파란 펜으로 자신이 이상 증상을 느낀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달력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고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표시가 겹치는 패턴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접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35년간 교단에서 단련한 직관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라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꿀차 가져왔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온 미라가 찻잔을 준비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꿀차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였고 순자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꿀차만 마시면 이상하게 멍해지네.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나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후에도 홀로 버텨온 그 강인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며느리를 조용히 관찰했고 미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순자는 잔을 입술에 가져갔으나 이번에는 마시기 전에 잠시 멈췄고 그 달콤한 향기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고 곧이어 익숙한 어지럼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자는 대답했으나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꿀차는 여전히 달콤했으며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으나 박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의문부호가 새겨졌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자가 달력에 표시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둘째 아들 도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38배 내과 전문의인 그는 병원 가운 대신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나 어머니를 보는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갑자기 웬일이니?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을 느꼈고 아들이 평일 오후에 찾아온 것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도윤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발견했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또 오셨어요? 응, 아까 다녀갔어. 늘 그러듯이. 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으나 도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몸이 어떠세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의사의 본능으로 맥박을 짚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끔 방금 전 일이 기억 안 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으며 손가락으로 코 끝을 집게하고 눈을 감고 한 발로 서게 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순자는 대부분 통과했으나 손떨림과 약간의 균형 문제가 관찰되었고 도윤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머니, 이 증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글쎄 한두 달쯤 됐나? 순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달력에 표시한 날짜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이랑 칼슘제. 그거밖에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식탁으로 가서 보온병을 들어 올렸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형수님이 가져오시는 꿀차죠? 그래. 매일 가져와. 면역력에 좋다고. 순자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꿀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순자는 부엌 선반에서 미라가 두고 간 꿀병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고 도윤은 병을 들어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뉴질랜드산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나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고 그 아래 원래 라벨이 찢어진 흔적이 보였으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도윤은 중얼거렸고 병을 빛에 비춰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마시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는 느낌 없으세요? 순자는 그 질문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고 며칠 전 자신이 수첩에 적어둔 메모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꿀차 마시고 나면 유독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거 드시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는 꿀병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윤아, 설마 내 형수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요.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형수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 증상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너한테만 했어. 괜히 애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꿀을 소량 채취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형수님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순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조심하세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몰래 거실과 부엌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카메라들은 액자 뒤와 화분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앱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순자는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거실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니? 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나 순자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어머, 무슨 소리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시고 방금 전 일을 기억 못 하시고 미라는 한숨을 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돼요. 아이고, 그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지. 그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세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며칠 사이 아파트 주민들은 순자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며 어떤 이는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어떤 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순자는 그 변화를 느꼈고 마트에 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분 치매 오신대요. 아이고, 혼자 사시는데 어쩌려고.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을 보고 돌아왔으나 집에 들어와서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몸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다시 펼쳤고 빨간 펜으로 미라가 방문한 날짜를 꼼꼼하게 표시했으며 파란 펜으로 자신이 증상을 느낀 날을 기록했습니다. 열흘치 기록이 쌓였고 그녀는 달력을 멀찌감치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배운 통계적 사고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것은 패턴이라고,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라고.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고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검은색 양장 노트였으며 첫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습니다. 기록 꿀차와 증상의 상관관계. 그 아래 그녀는 세심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방문한 시간, 꿀차를 마신 시간, 증상이 시작된 시간, 증상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회복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했고 몇 주치 관찰 내용을 정리하니 세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지. 증거는 약자의 언어라고.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펜을 놓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꿀차 속에 숨겨진 무언가, 며느리의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의도,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조용한 계획.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료 분석 결과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65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에서 아직 꺾이지 않은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모니터에 미라의 얼굴이 보였으며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손에는 익숙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어머님, 꿀차 가져왔어요. 미라는 경쾌하게 말했고 거실로 들어가 익숙한 동작으로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액자 뒤에 숨겨진 카메라를 의식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록할 때가 아니라 증명할 때였고 지킬 때가 아니라 맞설 때였으며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색이 좋으신데요? 미라가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잔을 받아들었고 황금빛 액체를 바라보았으며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냉정함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밤이 오면 도윤이 올 것이고 그가 가져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며 그때까지 그녀는 버텨야 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버텨왔듯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도 버텨왔듯이 이번에도 버텨낼 것입니다. 순자는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으나 마시지 않고 살짝 입술만 적셨고 며느리가 보지 않는 순간 몰래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고맙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순자는 그 미소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그 미소가 어떻게 변할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이 저녁 8시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왔어요? 오전에 다녀갔어. 꿀차 두고 갔고.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뭐가 나왔니?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약학대학 실험실에서 분석해줬어요. 비공식적으로요. 그래서 꿀에서 2가지 성분이 검출됐어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하고 로라제팜이라는 항불안제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의 손은 서류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고 예상했던 일이었음에도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으며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미라가 일부러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어머니가 느끼신 증상들이 다 설명돼요. 손떨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고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고 화면 속에서 미라가 부엌에 혼자 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꿀병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타는 장면이 보였으며 그녀는 숟가락으로 저어 섞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순자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정우는 알아? 아니요. 아직 형한테는 안 말했어요.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뭘 더 기다려요? 이미 증거가. 도윤아, 내 형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너희 형은 저 여자를 사랑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고 그녀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고 이번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장민석 원장님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거든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순자는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선생님. 장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는 침착하게 물었으나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선생님 건강을 걱정하셔서요. 요즘 기억력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간단히 여쭤보려고요. 장 원장은 소파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며 그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장 원장은 표준화된 인지기능 검사를 시작했고 날짜와 요일을 묻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했으며 가림을 보여주고 나중에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했으나 몇 가지 질문에서는 약간 헷갈렸고 그럴 때마다 미라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장 원장이 물었습니다. 가끔 있죠. 안경이나 리모컨 같은 거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으신 적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선생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신 분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멈췄고 며칠 전 아파트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랐으며 미라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웃분들이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잣말도 하시고 없는 사람 찾으신다고. 그런 적 없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부인했으나 장 원장은 이미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장 원장은 미라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했고 순자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으나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장 원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치매라면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잖아요. 미라는 순자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따뜻했으나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 원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으며 그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단순히 약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고 있었으며 의사까지 동원해 공식적인 진단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큰아들 정우였습니다. 어머니, 미라한테 들었어요. 병원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우야, 나 괜찮아.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미라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정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으나 순자는 아들이 이미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순자는 짧게 통화를 끝냈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다시 찾아왔고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고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에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재산이겠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고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하고 예금이 좀 있어. 내 아버지가 남긴 거. 당장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충분할까?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CCTV 영상 하나하고 성분 분석서면 미라는 부인할 거야. 그냥 건강보조제였다고 할 수도 있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고 어머니의 말이 맞았으며 법적 증명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복잡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펼쳐진 수첩과 달력 그리고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만년필을 들어 수첩 3페이지를 펼쳤고 제목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완전한 기록 진실을 위한 증거.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록의 힘이었고 출석부와 생활기록부 관찰일지와 상담 기록이 때로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며 지금 그녀에게도 같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체계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었고 미라가 방문한 시각과 머문 시간을 기록했으며 꿀차를 마신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증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손떨림의 강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어지럼증이 지속된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미라와 나눈 대화를 최대한 정확히 복원해서 적었고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대로 기록했으며 장 원장과의 면담 내용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정우와의 통화 시간과 내용을 정리했고 문자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수첩은 빠르게 채워졌고 그녀의 손글씨는 떨리지 않았으며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펜 끝에 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펜을 놓았고 지난 2달간의 기록이 15페이지에 걸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지. 증거는 약자의 언어라고. 순자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고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고 정의란 감정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가르쳤으며 진실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으며 열쇠는 목걸이에 달아 목에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 하늘이 어둠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록, 체계적인 증거,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고 미라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의사를 동원해도 이 수첩 안에 담긴 사실들은 결국 진실을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고 피곤에 지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고 35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인내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대신 차분한 결의가
그녀를 채웠으며 내일 미라가 다시 꿀차를 가져와도 모레 장 원장이 다시 검사를 권유해도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과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의 전쟁이며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박순자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순자는 평온한 얼굴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열쇠는 작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서랍 속 수첩은 진실의 무기였으며 내일은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될 것이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순자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미라가 오면 꿀차를 받았고 그러나 마시지 않고 화분에 몰래 부었으며 증상이 있는 척 연기를 했고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도윤은 격일로 찾아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둘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도윤은 식탁에 앉아 말했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형수가 직접 약을 타는 장면은 CCTV에 찍혔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해야 해요. 무슨 뜻이니? 순자는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형수가 만든 꿀차를 다른 사람이 마셔야 해요. 그래야 증거가 완성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아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마. 다음 날 오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장 원장님이 다시 오신대요. 정밀 검사 상담하러요. 괜찮으시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고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미라가 장 원장과 함께 도착했고 이번에는 정우도 함께였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온 모양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사 잘 받으세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순자는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안함을 느꼈으나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고 장 원장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할게요. 어머님, 늘 드시던 꿀차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 원장은 태블릿을 꺼내 검사 준비를 했으며 정우는 옆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순자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분 후 미라가 쟁반에 찻잔 4개를 올려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꿀차였으며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드세요. 면역력에 좋아요. 순자는 미라가 찻잔을 배치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며느리는 자신의 앞에 특정 잔을 놓았으며 나머지는 정우와 장 원장 앞에 놓았고 자신은 마지막 잔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가 말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따를게요. 어머님, 제가 이미 준비했는걸요. 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직접 대접해야지.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쟁반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움직임은 의연했습니다. 순자는 찻잔들을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고
자신 앞에 있던 잔을 장 원장 앞으로 옮겼으며 장 원장 앞에 있던 잔을 정우 앞으로, 정우 앞에 있던 잔을 미라 앞으로, 그리고 미라가 들고 있던 잔을 자신 앞에 놓았습니다. 동작은 자연스러웠고 마치 평소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노인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순자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고 미라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으나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들 드시죠. 미라가 말했고 그녀는 자신의 잔을 들었으나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장 원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달콤하네요 라고 말하며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우도 차를 마셨고 순자는 자신의 잔을 들었으나 마시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으며 미라는 계속 자신의 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검사 시작할까요? 장 원장은 태블릿을 켜며 말했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고 날짜와 요일을 정확히 말했으며 기억력 테스트도 무리 없이 통과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장 원장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고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장 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그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다가가 물었고 장 원장은 눈을 감았다 떴으나 초점이 흐려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손도 떨리고 장 원장은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순자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느끼시는 증상이 손떨림,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아닌가요? 장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매일 느낀 증상과 똑같네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소파 옆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냈고 미리 준비해둔 화면을 켰으며 모두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으며 미라가 부엌에 혼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고 꿀병을 열어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부었으며 숟가락으로 저어 섞었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모든 동작은 명확했고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었고 날짜가 다른 여러 번의 장면들이 있었으며 매번 미라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분 분석 결과예요. 순자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도윤이 병원 친구를 통해 받은 정식 분석서였습니다. 졸피뎀과 로라제팜이 검출됐어요. 수면제하고 항불안제죠. 장 원장은 분석서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며 그는 서류를 읽으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이런 양이면 미라야. 정우가 아내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미라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두꺼운 노트였으며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2달간의 완전한 기록이에요. 당신이 방문한 날짜, 꿀차를 마신 시간, 증상이 나타난 시점, 모든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신이 이웃들에게 퍼뜨린 소문까지 다 있어요. 정우는 수첩을 집어들었고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어머니의 세심한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 원장님도 증인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어지러워하는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셔야 할 차를 원장님이 드셨고 지금 원장님이 느끼시는 증상이 제가 2달간 겪은 거예요. 장 원장은 미라를 날카롭게 바라보았고 그는 의사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며 분노가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저를 이용하려고 했군요.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를.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미라는 변명을 시작했으나 그 말은 힘이 없었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도윤이 들어왔으며 그는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윤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경찰 신고 앱이 열려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이 신고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형, 이제 신고해야 해요. 정우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그의 어깨가 떨렸으며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으나 그 눈물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말했고 그는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고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으며 장 원장은 여전히 소파에 기대 어지러움을 참고 있었고 정우는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미라는 울고 있었고 도윤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은 따뜻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로 가족이 부서졌고 큰아들의 행복이 무너졌으며 그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달콤한 거짓보다 쓰라린 진실이 낫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이 그녀를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으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야. 넌 착한 아들이었어.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거실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으며 미라는 끝까지 변명을 시도했으나 증거들 앞에서 그 말들은 무력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순자는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건넸고 CCTV 영상 파일, 성분 분석서, 그녀의 상세한 기록 수첩, 그리고 장 원장의 증언이 있었으며 장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으나 순자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순자와 두 아들만 남았으며 장 원장은 먼저 병원으로 향했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 위에 빈 꿀차 잔을 바라보았으며 그 달콤함이
이제는 쓰디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응, 끝났구나. 정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녀는 35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었으며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고 지난 2달이 고통스러웠으며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찬장에서 녹차를 꺼냈으며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꿀은 필요 없었고 달콤함은 필요 없었으며 이제는 담백한 진실에 마시면 충분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조용했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순자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고 정우는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석의 미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계획적 상해 및 강제 입원 교사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부인했고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가 기억을 착각하신 것이라 주장했으며 꿀에 탄 것은 단순한 건강 보조제였다고 말했으나 증거들 앞에서 그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CCTV 영상이 명확했고 성분 분석서가 정확했으며 장 원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순자의 세심한 기록 수첩이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산을 탈취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고 미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가벼웠으며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정우가 뒤에서 따라왔고 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멈춰 서서 아들을 돌아보았고 정우의 눈은 붉어져 있었으며 그는 몇 걸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개 들어 정우야.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속았을 뿐이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말을 잇지 못했고 도윤이 다가와 형의 어깨를 두드렸으며 세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흘렀고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며 순자의 일상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떨림은 사라졌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으며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그녀는 다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우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필요한 일이었으며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순자는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바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때로는 저녁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는 어머니의 건강을 꼼꼼히 체크했고 이제는 더 이상 꿀차 대신 녹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두 아들과 함께 남산에 올랐고 봄바람이 불어왔으며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서울을 내려다보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공기는 맑았으며 하늘은 높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고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순자는 미소 지었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정우야, 그만해. 순자는 아들을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으나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너희가 있었잖아. 그리고 내게는 기록이 있었어. 그게 나를 지켜줬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첩이 없었으면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순자는 먼 곳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증거는 약자의 언어라고 기록은 진실을 증명한다고 늘 말씀하셨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바람이 벚꽃잎을 날렸으며 그 꽃잎들은 하늘을 떠다니다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쳤고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았으며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공고를 읽었고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봉사활동 하나. 순자는 대답했고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았고 남편이 사용하던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켰으며 빈 워드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함정의 기록 -한 노인의 생존 이야기. 그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달콤함 뒤에 숨은 독에 대한 이야기이며 기록이 한 사람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라가 처음 꿀차를 가져왔던 날 손이 떨리기 시작했던 순간 달력에 표시를 하며 패턴을 발견했던 때 도윤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밤 그리고 찻잔을 바꾸었던 그날을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울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증언이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위한 경고였으며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 교육을 시작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강의를 했으며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록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순자는 강의실에서 말했고 15명의 노인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손으로 쓰든 휴대폰으로 찍든 중요한 순간들을 남겨두세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고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아요. 날짜, 시간, 사실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수강생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고 한 할아버지는 저도 일기 써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으며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동네 서점에 들렀고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려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서점 한쪽에서 노년 관련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삶, 혼자 사는 지혜, 기록의 힘 같은 제목들이 보였고 그녀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고 보낸 사람은 막내딸 지은이었으며 순자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미국산 녹차 세트가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무서웠을 텐데 혼자 잘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꿀차 대신 이 녹차 드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으나 울지는 않았으며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녹차잎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은은한 향이 퍼졌고 그것은 달콤하지 않았으나 편안했으며 쓰지 않았으나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녹차를 홀짝이며 순자는 석양을 바라보았고 서울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거의 완성된 원고가 있었으며 마지막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으며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속이지만 기록은 진실을 남기지요. 그리고 그 진실이 늦더라도 결국 정의가 됩니다. 순자는 파일을 저장했고 이메일을 열어 출판사 에디터에게 원고를 첨부해 보냈으며 제목란에 투고 달콤한 함정의 기록이라고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또 하나의 기록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으며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녹차를 우려내고 토스트에 잼을 발랐으며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녹차를 홀짝이며 순자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강의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저녁에는 정우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으며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였으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순자는 문득 미라를 떠올렸고 그녀가 지금 어디선가 수감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녀는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싱크대에 놓았고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 입었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으며 신발을 신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65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고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고 그녀는 순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보았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으며 그 얼굴에서 생존자의 강인함을, 기록자의 지혜를, 그리고 노년의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그녀를 감싸주었고 따뜻했으며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푸르렀으며 앞으로 걸어갈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으며 가방 속에는 노트와 펜이 들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있었으며 마음속에는 기록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달콤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실이 남았고 거짓이 무너진 곳에는 정의가 세워졌으며 혼란이 끝난 뒤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반전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이며 기록된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을 향해 걸어갔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이며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지혜를 나눌 것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으며 순자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기록은 남았으며 진실은 빛났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달콤한 친절 뒤에 숨은 위험을 경계하고 기록은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완성되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